제8함대 사령관 미카와 구니치 중장은 7일 과달카날에 미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500명의 해군 상륙부대를 구성했고 두 척의 수송선에 태워 과달카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라바울과 카비eng에서 2개의 순양함 전대를 합쳐 총 5척의 중순양함, 2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1척의 구축함을 준비시켰고 7일 16시 30분에 라바울을 떠났습니다. 미카와 구니치 제독은 라바울에서 부대를 조직할 때 미 항공기에 한 번, 그리고 라바울을 떠날 때 미 잠수함에 또 한 번 목격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행선지가 과달카날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당시 비행장을 짓고 있던 부겐빌의 동쪽으로 이동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8일 새벽 1시 부겐빌 동쪽 해상에 도착한 미카와 제독은 미군의 정찰 보고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곳이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8일 오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며 정찰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중순양함에서는 캐터펄트를 이용해 정찰기가 출격했고 이들은 각자 주어진 구역을 정찰하고 부대로 복귀했는데요. 이때 부겐빌 동쪽에서 2개의 연합군 폭격기를 마주쳤는데 이 순간은 미 해군이 일본군의 이동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날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편 다른 정찰기들보다 더 오랜 시간 정찰을 하고 돌아온 아오바의 정찰기 조종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위치와 선박의 종류 그리고 함선의 개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미카와 중장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전면전보다는 야간 기습 공격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8일 오후 1시 미카와 제독은 부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며 과달카날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에게 과달카날로 향했던 상륙부대를 태운 수송선 메이오마루가 미 잠수함에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카와는 미 잠수함에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기로 의심되는 항공기가 목격되면 즉시 북쪽으로 변침하여 자신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함대는 무사히 초이슬과 뉴조지아 제도를 통과하여 8일 자정 사보섬으로부터 불과 60k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카와 중장이 수립한 작전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보섬 남쪽의 해상을 지나 과달카날 해역에 진입하여 그의 1차 목표인 과달카날 수송전단을 공격한 후 2차 목표인 툴라기의 수송전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보섬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와 라바울로 복귀한다는 계획은 각 함선의 함장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는 또한 전투에 대비한 계획도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전투 이동간의 순서를 미리 정했고 전투간 지켜야 할 규칙도 각 함장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전투 중 5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함선들의 함교 양측면에 직경 1m, 길이 7m의 흰색 띠를 달아 아군 식별을 용이하게 했고 피격 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갑판 위의 모든 가연성 물질들을 폐기하거나 갑판 아래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작될 전투에 앞서 그는 순양함에서 정찰기들을 다시 한번 출격시켰고 전투가 시작될 시 조명탄을 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채로 일본 함대가 사보섬에 접근하고 있는 이 시각, 미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간 리치몬드 터너 수장의 기함에서는 각 부대 지휘관들의 긴급 회의가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TF-62 터너 수장과 제1해병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수장 그리고 경계전단 빅터 크러칠리 소장이 자리했는데요. 이들은 오전에 부겐빌 동쪽 해상에서 정찰된 일본 순양함 함대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상기 모함으로 단독 공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코앞에 다가온 일본 순양함 부대를 경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랭크 플레저 제독의 TF-61 항공모함 함대의 퇴각에 따른 항공기의 부재였는데요. 리치몬드 터너 중장은 공중 업무가 없이 과달카날 해역에 머무를 수 없다며 자신의 수송그룹인 TF-62도 아침이 밝는 오전 6시 30분에 퇴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해병 제1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이제 미해병들이 탄약과 식량 등의 보호품을 하역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6시간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사단장인 루퍼터스 준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나 툴라기로 향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과 툴라기 사이 해역에서는 미 해병들의 야간 하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이를 위해 수송전단은 각자의 위치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경계전단이 구성되어 각자 위치를 순찰하며 수송전단을 엄호하고 있었는데요. 사보섬 북동쪽 해역은 리프콜 대령의 북부 그룹이 담당하고 있었고 동쪽 해역은 노먼 스콧 소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해역은 빅터 크러칠리 소장의 남부 그룹이 맡고 있었는데
그는 회의가 끝나고서도 자신의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터너 제독의 수송전단과 함께 머물다 아침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는 자신의 이런 결정을 다른 경계전단의 지휘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서 임시지휘관으로 임명한 순양함 시카고의 함장 하워드 보드는 크로첼리가 회의를 위해 떠날 때 했던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선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함선인 시카고가 남부그룹의 기함이라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며 자신의 함선을 선두에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그룹의 지휘관은 공석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였죠. 미카와 제독은 들키지 않고 사보섬으로 접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군에게는 사보섬 서쪽에서 정찰을 하고 있던 구축함 블루와 랄프 탈봇이 있었습니다. 당시 블루와 랄프 탈봇에는 3마일에서 최대 8마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SC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레이더는 정상 작동했지만 육지와의 간섭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두 척의 구축함이 맡은 정찰 지역이었습니다. 겨우 두 척으로 넓은 지역을 순찰했기 때문에 두 척이 가장 멀어졌을 때는 무려 20마일이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블루와 랄프 탈봇은 자신들의 코앞에 다가온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미카와 제독의 순양함 함대는 결국 사보섬 남서쪽 해상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의 함대는 야간 견시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23명의 견시병들이 니콘 150mm와 120mm 대구경 쌍안경을 사용해서 견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건 육안에 비해 980배에 달하는 거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카와의 기함 초카이는 드디어 5마일 앞 해상에서 블루를 먼저 발견했지만 미카이 제독은 미 구축함이 자신들을 발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순양함의 한 포대를 블루를 향해 돌린 뒤 포격 준비를 하고선 블루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1시 10분 미 구축함 블루는 방향을 바꿔 자신의 순찰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크게 선회하여 초카이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블루의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든지 레이더병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쌍안경을 사용한 일본 견시병들이 미군의 레이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미카이 제독은 블루를 향한 불필요한 공격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사보섬 남쪽 해협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보섬 남쪽 해안에 진입한 미카와 제독의 함대는 1시 34분 자신들의 좌측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척의 미군 함선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하루 전 있었던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으로 함선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기 위해 단독으로 호주를 향하던 미 구축함 자비스였습니다. 방금 전 지나친 블루와 마찬가지로 초카이는 자비스를 주시하고 있었으나 아마도 자비스는 일본 함선들을 발견하지 못한 걸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스는 자신의 항로를 전혀 변경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공격 행동도 없이 일본 함대들의 옆을 그대로 지나치며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갔기 때문이었죠. 두 번의 발각 위기를 넘긴 미카와는 속도를 올려 동쪽으로 계속하여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따라오던 구축함 유나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경로를 이탈하여 자비스를 따라갔습니다. 2분 뒤 1시 36분 미카와의 초카이는 남동쪽 12km 떨어진 해상에서 남부그룹의 캔버라와 시카고를 발견했습니다. 미카와는 이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함선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 뒤 진로를 변경하여 이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카이는 북동쪽 툴라기 방향에서 또 다른 순양함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보섬 북동쪽 해상을 순찰하던 리프쿨대령의 북부그룹이었습니다. 무려 18km 떨어진 거리를 견시병의 쌍안경만으로 발견한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 남부그룹의 패터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함장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면은 당시 준비태세 2단계에 따른 것으로 전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태세 2단계 시 병사들은 교대로 수면을 취하거나 자신의 임무 위치를 잠시 이탈하여 휴식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제 3일째로 접어드는 작전에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은 필수였고 그에 따른 준비태세 2단계는 적절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그보다 애초에 이 위치로 일본 해군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시 38분 초카이는 남부그룹 선두에 있던 캔버라를 향해 4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조용한 바다를 가르며 어뢰는 캔버라를 향해 나아갔고 5분 후인 1시 43분 캔버라의 견시원들은 전방 7km 지점까지 접근한 초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놀라며 다급하게 함장을 끼웠는데요. 마침 그때 4발의 어뢰가 캔버라의 양측면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잠에서 막힌 캔버라의 함장은 북쪽으로 선회한 초카이를 따라 우연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었는데요. 이는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과 툴라기의 수송전단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막는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캔버라의 함장은 뒤따라오는 시카고나 다른 함선들에게 적의 출현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 뒤를 따르던 시카고는 캔버라가 왜 우연으로 선회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선두 초카이가 리프콜 대령이 북부 그룹을 향해 북쪽으로 변침하자 전방의 캔버라를 확인한 후미의 일본 순양함들은 캔버라를 향해 8인치 함포와 어뢰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때 캔버라와 시카고 상공에서 사보섬 서쪽에서 출격한 일본 순양함 수상기가 조명탄을 떨어뜨리며 이들의 위치는 확연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일본 해군의 출현에 시카고와 베글리의 승무원들은 각자의 함정을 급히 끼우고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 위치로 급히 이동했지만 충분한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시카고의 함장이자 남부그룹의 임시 지휘관이었던 하워드 보드 대령 역시 적군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터너 제독이나 리프콜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부그룹 다른 함장들에게도 임시 지휘관으로서의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남부그룹의 순양함 2척과 구축함 2척은 지휘관 없는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캔버라를 향해 일본 순양함들의 일제 함포 사격이 시작되자 캔버라는 많은 피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우측에 구축한 베글리는 선도함에 맞춰 같은 방향으로 선회했어야 하지만 캔버라와 마주보는 좌연으로 선회하며 좌연의 어뢰를 발사했기 때문에 캔버라에 두 발의 어뢰를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캔버라는 적 포격으로 인해 보일러실과 함포가 파손되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함선에 전기가 나가면서 동력을 잃었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빼줄 펌프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배는 우연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장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지휘권을 잃어버리며 정신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캔버라에 화재가 발생하자 더 이상 조명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남부그룹의 함선들은 환하게 노출됐습니다. 캔버라와 시카고에서도 함포와 어뢰를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으나 적 함선에 닿은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일하게 함장이 잠을 자고 있지 않던 구축함 패터슨은 전방의 후르타카를 뒤늦게 발견했고 이날 남부그룹에서 유일하게 경고무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패터슨은 순양함과 겹치지 않는 좌연으로 선회하여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남부그룹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지휘가 이루어진 함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1시 47분 패터슨의 우연으로 어뢰가 지나갔고 후르타카 뒤로 목격된 텐류와 유바리를 향해 조명탄과 함께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텐류에서도 패터슨을 포착함과 동시에 함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패터슨은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올린 뒤 지그재그로 항해했지만 베이 뒷부분에 포탄을 맞아 화재가 발생했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우연으로 선회하여 텔류와 유바리를 포격했고 그들에게 약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카와의 일본 함대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항적을 보여줬는데요. 미카와의 기함 초카이는 이들의 1차 목표였던 과달카날의 수송전단연인 리프콜 대령의 북부 그룹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중순양함 전대와 경순양함 유바리와 텔류는 떨어져서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카고는 서쪽으로 이동하며 멀어져가는 텔류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실시했고 포탄은 텔류의 후미 갑판에 떨어져 적지 않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함장이자 남부그룹의 임시지휘관인 보드 대령은 여전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직 전투가 가능한 두 척의 구축함과 자신의 순양함을 이끌고 일본 함대를 쫓아가는 결정 대신 그는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드 대령은 적의 함선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지 북서쪽 항로를 향해 계속 이동했고 그대로 전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하워드 보드 대령은 결국 이날의 모든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뒤 내부 조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됐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크게 화재가 난 캔버라는 남은 어뢰를 모두 발사하고 휘발유, 탄약, 포탄을 배 밖으로 버리는 등 화재를 진압하며 데미지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함선은 우연으로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툴라기와 과달카날 해역에서는 미해병들의 야간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쪽 해상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함포 소리와 폭발음을 듣게 되자 잠시 하역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잠시 휴식 중에 먼 바다에서 보이는 조명탄과 포탄의 불빛을 보며 미해군이 일본 해군을 격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나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섬이 고립될 위기에 놓인 미해병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사보섬 전투의 결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